문제의식도 그 강요받아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특별히 문제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 부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럭저럭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넘어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하는 인생관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자꾸만 자기를 괴롭혀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갖게 되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이래야 하지? 이런 그 문제의식이라고 그럴까? 의문이라고 그럴까? 이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일단 뭐 아주 고전적인 철학으로 얘기하면은 뭐 배부른 돼지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있다고 치면은 공부한 사람이 돼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일단 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음 세상 모든 것들이 조금씩 불편하거든요. 어떤 거는 많이 불편하고 어떤 건 덜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회를 조금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 누구한테나 자기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생태적인 문제를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새만금은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뭐 원자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좀 공부를 시작한 건데 어떤 분들이 여성주의 문제를 시작을 하겠죠. 뭐 여성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든지 요즘 같으면 청년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과 지방 거주민 문제 출발점들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과 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풀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자기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큰 문제를 가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문제를 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게 당장 한국만 문제냐, 세계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부딪히다 보면은 조금씩 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우석훈 선생님 같은 경우를 두고 너무나 불평불만자다. 끊임없이. 그리고 비관론적으로만 세상을 왜 보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IMF 경제위기 98년도에 비슷하게 저랑 공부를 하던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좀 아픈 얘기지만요. 그 시절에 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외국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노력을 할 거면은 외국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다 갔거든요. 나는 여기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비판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뭐 괴로워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비관론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니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도 제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만 사실은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에 거대하게는 큰 낙관주의가 있고 그 위에 표현되는 방식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럴 수 있다 하는.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왜 죽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 문제는 못 풀죠. 그런데 선악으로 보는 것보다 똑똑해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 착하게 사는 것은 다소 이제 위험하다 등등. 이 해명이 필요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요, 휴머니즘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사람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우주의 한가운데 인간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20세기 중반 들어오면서 인간이 만든 세계가 생태적으로 보니까 너네도 죽게 생겼다. 지구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아닌 이제 그 생태계나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을 조금씩 해보자는 얘기가 들면서 생태주의가 생긴 건데요. 이를테면은 그 포식자가 그 피식자가 있잖아요. 뭐 늑대가 뭐 사슴을 잡아먹는다. 그럼 늑대는 나쁜 거냐 그러면은 사실 늑대가 없으면 사슴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은 초식이 너무 많은 사슴에 의해서 죽죠.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을 찾는 건데 그럼 여기에 악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잡아먹히는 뭐 사슴이 악인이냐 내지는 풀을 먹는 사슴이 악인이냐 그리고 기능을 수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세상을 어떤 생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악인 선인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포식이 악이고 피식이 선이고 이런 구도를 우리가 오해해서 보기 쉬운데 어떤 세상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군요. 셜록 홈즈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왓슨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목가적인 장면을 보면서 그래요. 저기 이제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 있는데 뭐가 보이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왓슨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원래 왓슨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홈즈가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저 안에는 진짜 무슨 살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살인 사건을 저 사람들이 공모해서 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만이 사는 그 사회가 진짜로 무서운 종교적인 근본주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들을 같이 만드는 게 어쩌면 21세기에 더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일단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가 되거나 소위 전문가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석훈 선생님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더 이상 좁고 깊게 아는 전문가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넓게 알 수 있는 기획자형의 시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일 연령의 대학 교수보다 오히려 슈퍼 아주머니가 더 똑똑할 수도 있다.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기획자형의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라는 게 유행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한쪽 극단으로 가면 다른 쪽도 극단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전문가를 굉장히 이렇게 뭐 중요시 여기고. 그럼요, 우대받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도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간다. 어떻게 보면 부패했던 시기에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만 있으면 누가 이제 이거를 모을 거냐라고 하면 누가 뭘 하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결합하면 좋은지 누군가는 그걸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육이 그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몰라도 조금씩은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우리의 약점이 된 거죠.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보죠. 네. 이순신 장군이 뭐 활을 잘 썼다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 이렇게 싸움을 잘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육군이었잖아요. 그 북쪽에서 이제 오랑캐랑 싸우던 사람이 해군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연전연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활을 잘 써서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지 거북선도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시킬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올 때는 한 명 한 명이 무지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을 수 있는 종합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그걸 못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종합적인 기획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게 이를테면 뭐 행정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심리학도 그렇고 경제학 같은 그런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사회과학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기획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씩 만드는 게 미래를 위해서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시선도 보니까 좀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회과학이 네, 유행 타는 학문이죠. 한 10여 년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환경이 그 사람을 규정하느냐, 그 사람이 본래 뭘 타고나느냐 이 얘기도 계속 교차하면서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설사 유행이고 나중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선생님 책에서 나오는 얘기 속에 이제 드려볼 질문은 소위 맥락에 대한 이해. 메소돌로지라고 그러나요? 어떤 방법론을 갖고 이제 세상 문제를 쳐다보겠죠. 그리고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물을 갖고 어떤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로 들려요. 이건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맥락 속의 맥락인 쉬운 용어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현 시점을 놓고 기준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할지 아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게 어떻게 왔는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얘가 지나온 경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로가 어떻게 된 거다라는 건 맥락이거든요. 이를테면은 20살 한 대학생이 있어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 설명하는 방식이죠. 근데 걔가 왜 지금 저기서 영어 공부를 하게 있느냐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혹은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맥락을 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남아 일반과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의 모델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 맥락이라는 특수사항을 우리가 너무 안 보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떨 때는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보도록 배워왔고 한동안은 우리는 미국처럼 되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니 우리는 남북 문제도 있고 다르니까 우리만의 고유한 맥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이 가요. 아까 영화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국 영화 볼 때마다 항상 얼마나 우리가 그 영화 내용 중에 조금밖에 못 보는 걸까 그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한국 영화일 때는
탁자 위에 소주가 놓였느냐, 와인이 놓였느냐, 아, 예.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했냐, 우리는 다 알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계층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역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억양만 보고도 이 사람이 지금 촌스러운 걸 표현하는 것인지,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다 하는데, 외국 영화를 보면 알 도리가 없단 말이죠. 예, 예. 그 맥락에 몰리에서 오는 그런. 그러니까 맥락, 모습이겠죠. 언어, 또 이미지도 같은 이미지라도 사실은 강의 모습이 24시간 내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삶과 생각도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과 전체를 어떻게 조화롭게 바라볼 것이냐, 맥락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음식의 재료를 펼쳐놓기만 해서요. 요즘은 좀 조리까지 해서 이렇게 떠 드시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개인과 전체 문제에 대해서 또 맥락의 이해에 대해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난 너무 힘들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라고 학생이 질문한다면 어떤 이제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은데 지금 한국은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10년 동안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맥락을 빼고 보편주의 이런 시각을 봤거든요. 네. 세상이란 다 똑같아.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사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라는 그 특정한 두 가지 결합돼서 이데올로기처럼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든 문제가요. 집단이 같이 토론해서 이를테면 좋아진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반대쪽으로 가야 우리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토론을 하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조적인 시각을 더 가질 필요가 있고 어디로 가자라는 그런 선동이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훨씬 많아져야지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집단의 논의가 바로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저는 국문학 전공자예요. 예, 예. 그런데 도대체 문학이나 그런 거 말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는데 무슨 경제 원론서부터 국제 경제사서부터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관점과 생각이 없는 사람, 좀 멍청한 사람이다 해서 그냥 분위기상 다 그랬단 말이죠. 아마 요즘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요즘 대학생들은 영화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또 힙합 이런 거 모르면 좀 멍청한 사람 취급당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들어요. 시대가 강제하는 면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라는 게 중요성에 비해서 21세기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이 분야. 그러니까 많은 문화 쪽에서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났는데 사회과학이 그 언어에 잘 적응 못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용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남성들 엘리트들의 전투용어처럼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알아 그러면은 내가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수겨루게 하는 것처럼 됐었는데 80년대에는 그게 통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엘리트 남성들 사이에 자기들 언어가 되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뭐 여성들이라든가 20대들이라든가 10대나 혹은 주부들의 언어로 다가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닌데 어떤 언어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을 짚어보려는데 먼저 20대를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엔 역시 아무래도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 노인, 예, 예. 어린이들, 여성들, 위상이 조금씩 달라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방향성 갖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생태학 갖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태학에는 이제 말 못하는 존재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하는데 사람 빼고는 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체와 그다음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흙이나 토양이나 공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말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걸 경제로 갖고 오면은 대변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잉 대표되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50대, 40대 혹은 60대 남성들은 엘리트들은 과잉 대표돼 있죠.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거기 집중돼 있고 사장님들도 다 거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여성들은 잘 대변되지 못하고 국회의원 수도 적고 국민 수에 비해서 적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유색 인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한국에서는 이를테면 지금 20대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없거든요. 카이스트에서도 자살한다라는 거는 그 뒤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자는 생기거든요. 선진국이라는 거는 이 뒤에서 5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선진국이지 앞에서 1등을 끌고 가는 그렇게 해서는 선진국이 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뒤에서 5등이나 자기가 약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에 있어서 참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좋아지는 거지. 너도 강해져라고 하면은 아니 약한데 어떻게 강해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왜 공부를 못해? 공부하면 되잖아. 이러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 아닌데. 그 조망돼야 될 뒷줄에 서 있는 사람들, 조망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 그러니까 취약계층들, 사회적 약자들, 심지어는 오늘날의 20대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문제 해결의 길 가운데서 지금 우 박사가 얘기하는 게 사람값이 비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모든 고용주라든지 비용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약자라든지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서 허접쓰레기 같은 일만 맡기고 아주 적은 임금만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값 어떻게 해야 존중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 논의라기보다는요 사회적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그러니까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준다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비정규직이라도 사실 크게 괴로울 건 없어요.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일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죠. 그건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 사회가.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정규직 한 80% 정도 받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 이제 생계비 얘기할 때 내년에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준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에 맞추자.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소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의 가정이면은 우리가 지금 한 2만 불 되잖아요. 그 4인 가족의 가정의 소득이 평균이면은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연봉. 그러니까 아기까지 다 포함해서. 네 명의 가정이면. 네,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내야 그게 평균이 된다. 근데 그 한 사람 몫을 주자, 최저는. 그럼 그 사람이 평균적 삶 혼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니까 한 2천만 원 좀 되거든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 5일 일한다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10,000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정하자라고 하면은 하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거기 보조금을 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걸 보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인사시키는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제 우리 취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확 높인다면 길이 열릴까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들은 이제 풀어 나가는 게 사실은 비정규직이나 20대 문제 푸는 거거든요. 셀프 주유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 국민소득 지금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유소에 가면 다 누군가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싸니까. 사회 전체에서 그 사람한테 충분한 돈을 주면은 그 기름 늘어올 때 충분히 돈을 받는 사람은 올 거고 그거 못 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오일 같은 거 우리는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국민소득 는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누구도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지적이거나 기술이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 속에서 저는 좀 힌트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좀 국가의 역할을 깊이 있게 토론해 보자. 예. 개인은 다 입장과 처지가 달라서 막 싸울 텐데 그것의 공집합인 국가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뭐 이 부분 말이죠. 또 이건 또 궁금증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괴물의 탄생이라는 책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이나 에너지는 최소화하면서 그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게 그 문화와 지식을 더 많이 쓰자. 표면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말이고요. 시대의 대세이기도 한데요. 좀 심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뭐 일본의 절반 조금 넘고 그 다음에 프랑스나 독일 반 정도 돼 있는데요. 1인당 석유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벌써 넘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우리는 석유가 안 난다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석유가 안 나는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석유가 없는 나라면은 일본도 석유가 좀 있거든요. 프랑스도 유전이 있고. 네. 그런 나라보다 덜 쓰는 게 이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더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시스템이 좀 우리가 낙후가 돼서 그렇고 산업화를 하느라 그렇다고 했는데 지난 10년간에서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자원도 없고 석유도 없는데 오히려 자원과 석유를 많이 쓰면서 지금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이 시스템은 계속 갈 수가 없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생태적인 사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그게 문화경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석유 투입은 줄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생태적 사회가 올 거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문화와 지식, 거기에다가 일종의 그 양식, 교양, 품격 뭐 이런 것까지 결부되어 있는 것.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제 친구가 하나 생각나요.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어떤 대학에 네. 있는데 독일에 무려 16년이나 유학을 했어요. 네. 공부를 잘 안 한 거죠. 거기서 세월을 많이 보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이제 선생님, 그 교수나 이렇게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가면 하나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접시나 그릇들이 누렇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세제를 안 쓴다는 거죠. 네.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성세제로 깨끗이 닦아서 반짝반짝 해야 이제 우리가 편안해지는데 그 경우는 가정에서 세제를 쓴다는 게 참 그 몰상식한 태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슨 크림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한 그 그릇을 물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열심히 닦아내고 그냥 말리기 때문에 그 잔해가 누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교양의 지표라네요. 제가 프랑스의 귀족들 식습관에서 이제 식사에 대해서 놀란 게요. 이제 그 접시에 이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 바게트라고 하면 걔네 빵이 있거든요. 그걸 다 찍어서 설거지 할 게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귀족 교육을 받는 사람이고요. 네. 또 평민들은 막 남겨요. 지금 우리 식으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밥 먹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부자들은 쟤네들은 좀 가난한 애들인가 봐 그러고 싹싹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귀족이야라고 뒤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은 음식 안 남긴다 이거죠.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빵을 완전히 긁어가지고서 설거지 할 필요도 없게 만드는 게 근데 역사적 맥락이 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귀족들이 배부르게 먹는다 생각하면은 평민들은 늘 배가 고팠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 표현들 하면은 우리는 배고픈데 너는 배부르니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귀족들을 목을 쳐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 남기면은 너 죽는다라는 게 귀족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교육이죠. 사실은 경제 위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봐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성취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힘드니까 사회과학자로서 그런 그 경제 상황에 대한 미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이 세상을 보는 눈,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찰 이것들을 어떻게 획득해 나가고 그렇게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메시지 삼아서 좀 편안한 얘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부장의 시대라고 표현하면요, 한국이 전형적인 이제 가부장의 시대인데 90년대 이후에 현실 사회에서 이제 가부장 사회 조금씩 깨지거든요. 근데 멋있게 표현하면은 공동체 시대가 사실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가난해지니까 그거 외엔 답이 없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가부장적 공동체는 우리가 겪어봤죠.
할아버지가 쭉 시키면 이제 도열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해봤는데, 공감의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엄마가 어떻게 봤을까, 며느리가 어떻게 봤을까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좀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미래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고 엄마, 며느리 혹은 딸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편할까를 만들면은 사실 다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너무 남성들 엘리트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만들지 설계도는 우리한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중의 시대를 지금 걷고 있는 거고, 어떻게 얘기를 재밌게 하고 서로에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입에 밥이 들어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공동체 사회로의 전망. 이게 저 마무리 말씀인데 이거하고 또 한참 얘기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말이 새로운 화두로 남으면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공동체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문학 열전 시간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모시고요. 통찰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설명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통찰이란 게 과학자 또 학자 전문인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 새삼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맥락적으로 세상을 또는 문제를 이해하는 길,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한 인식에 도달했을 때 수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너도나도 이해 당사자들, 그야말로 문제 주역들이 너도나도 얘기하면서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이 오늘날 문제를 풀어가고 또 문제를 정확히 보는 그런 과정과 또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등등의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럴 법하다 하는 아주 쉬운 설명이기도 하고, 조금만 더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세상을 보는 통찰력 있는 시선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인문학 열전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